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사계절 내내 맑은 물이 흐르고 뒷산에는 울창한 소나무 숲이 병풍처럼 둘러쳐진 작은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마을 끄트머리에는 비바람을 겨우 피할 정도로 낡은 초가집 한 채가 외롭게 서 있었는데 그곳에는 마음씨 곱고 부지런하기로 소문난 연심이라는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연심은 동네 사람들이 모두 잠든 깊은 밤에도 호롱불 하나에 의지하여 배를 짜고 해가 채 뜨기도 전인 새벽녘이면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 물을 길어 올리는 성실한 아낙네였습니다. 그녀의 손은 거친 밭일과 끝없는 집안일로 인해 마디마디가 굵어지고 터져 있었으나 그녀의 얼굴에는 언제나 온화한 미소가 감돌아보는 이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연심을 보며 하늘이 내린 효부이자 어진 아내라고 칭송을 아끼지 않았으나 정작 그녀의 속마음은 타들어가는 숫덩이와도 같았습니다. 연심의 남편인 덕구는 마을 사람들의 칭송을 받는 아내와는 정반대로 게으르고 허황된 꿈만 맺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집안의 쌀독이 비어가고 지붕에서 비가 새도 아랑곳하지 않은 채 날이 밝으면 주막으로 달려가 술타령을 하거나 노름판을 기웃거리는 것이 일과였습니다. 덕구는 자신이 이 좁은 산골 마을에서 썩기에는 너무나 큰 인물이라며 언젠가는 한양으로 올라가 큰 벼슬을 하거나 떼돈을 벌어올 것이라고 큰소리치곤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는 땀 흘려 일하는 것을 천한 것들이나 하는 짓이라 여기며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아내 연심이 피땀 흘려 지은 농작물과 밤새 짠 배를 팔아 마련한 돈을 가져다가 허공에 날려버리기 일쑤였습니다. 덕구의 이러한 방탕한 생활은 하루 이틀 된 것이 아니었기에 연심의 가슴에는 멍이 들대로 들어 더 이상 아플 곳조차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어느 늦가을 아침 찬바람이 문풍지를 세차게 흔들며 겨울이 머지않았음을 알리는 날이었습니다. 연심은 아침 일찍 일어나 따뜻한 밥을 지어 상을 차려놓고 남편이 일어나기를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서야 부스스한 눈을 비비며 일어난 덕구는 정성스레 차려진 밥상을 보고 고마워하기는커녕 반찬 투정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밥상 귀퉁이를 젓가락으로 탁탁 치며 고기 반찬 하나 없이 풀만 가득하다느니 밥이 너무 질다느니 하며 온갖 트집을 잡았습니다. 연심은 묵묵히 고개를 숙인 채 남편의 불평을 듣고만 있었는데 이는 말대꾸를 했다가는 더 큰 사단이 날 것을 뻔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덕구는 밥을 반쯤 남긴 채 숟가락을 내던지듯 내려놓고는 오늘은 장날이니 친구들을 만나 큰 사업 구상을 해야 한다며 돈을 내놓으라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연심은 떨리는 손으로 장롱 깊숙이 숨겨두었던 쌈짓돈을 꺼내 덕구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 돈은 다가올 겨울을 대비해 택감을 사고 낡은 소미불을 새로 마련하기 위해 연심이 먹을 것을 아끼고 입을 것을 아껴가며 모아둔 피 같은 돈이었습니다. 덕구는 아내의 간절한 눈빛을 애써 외면하며 돈주머니를 낚아채듯 받아들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을 나섰습니다. 덕구가 사라진 텅 빈 방 안에는 차갑게 식어가는 밥상과 연심의 깊은 한숨 소리만이 남았습니다. 연심은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이내 마음을 다잡고 배틀 앞에 앉았습니다. 자신이 지금 주저앉아 울기만 한다면 당장 오늘 저녁 끼니조차 해결하기 힘들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장터로 나간 덕구는 아내의 걱정 따위는 까맣게 잊은 채 주막에 자리를 잡고 앉아 술잔을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주막 안은 장날을 맞아 몰려든 사람들로 북적거렸고 덕구는 그들 사이에서 목소리를 높이며 자신의 허황된 계획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조만간 큰 상단을 꾸려 중국을 오가며 비단을 팔아 엄청난 부자가 될 것이라고 떠벌렸고 술에 취한 사람들은 덕구의 말을 믿지도 않으면서 그저 술기운에 맞장구를 쳐주었습니다. 덕구는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자 기분이 좋아져서 아내가 준 돈으로 닥치는 대로 술과 안주를 시켜대며 호기를 부렸습니다. 그의 주머니 속 돈은 물쓰듯 사라져갔지만 덕구는 내일 일은
내일 생각하면 된다는 식의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며 쾌락에 빠져들었습니다. 그 시각 연심은 차가운 바람이 몰아치는 밭으로 나가 무와 배추를 거두어들이고 있었습니다. 흙투성이가 된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지만 그녀는 잠시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지나가던 이웃집 할머니가 혀를 차며 덕구놈은 어디 가고 부인 혼자 이 고생을 하느냐고 물었지만 연심은 그저 씁쓸한 미소만 지을 뿐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 흉을 보는 것은 제 얼굴에 침을 뱉는 것과 같다고 여겼던 연심은 모든 시련을 자신의 부덕한 탓으로 돌리며 묵묵히 일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이러한 인내와 희생이 언젠가는 남편의 마음을 움직여 그가 개과천선할 날이 오리라고 믿고 싶었지만 현실은 점점 더 가혹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고 어둠이 마을을 덮을 무렵 덕구는 술에 잔뜩 취해 비틀거리며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덕구의 옆에는 짙은 화장을 하고 화려한 옷을 입은 낯선 여인이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읍내 주막에서 새로 온 주모였는데 돈 냄새를 맡는데 귀신 같은 재주가 있는 여자였습니다. 덕구가 술김에 집에 숨겨둔 금덩이라도 있는 것처럼 허풍을 떨자 그 말에 혹하여 덕구를 따라 나선 것이었습니다. 덕구는 자신의 초라한 초가집이 가까워지자 잠시 주춤했지만 옆에 있는 여인의 교태 섞인 웃음소리에 다시 어깨를 으쓱하며 대문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마당에서 콩타작을 하고 있던 연심은 낯선 여인과 함께 들어오는 남편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 손에 들고 있던 도리깨를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덕구는 놀란 아내를 본체 만체하며 여인을 안방으로 데리고 들어가려 했습니다. 연심이 앞을 가로막으며 이 밤중에 외간 여자를 데리고 와서 무슨 짓이냐고 따지자 덕구는 적반하장으로 큰 소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 여인은 자신의 사업을 도와줄 귀한 손님이라며 총구석에 처박혀 세상 물정 모르는 네가 감히 나라님도 못 말린다는 남자의 일에 참견하려 드느냐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낯선 여인은 연심의 허름한 행색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코웃음을 쳤고 덕구의 등 뒤에 숨어 연심을 조롱하듯 바라보았습니다. 연심은 기가 막히고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술 취한 남편과 싸워봐야 자신만 손해라는 생각에 입술을 깨물며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안방에서는 덕구와 여인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고 흘러나왔고 연심은 차가운 건넌방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밤새 눈물을 흘렸습니다.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들려오는 남편의 배신과 낯선 여인의 비웃음 소리는 연심의 가슴을 날카로운 칼로 도려내는 듯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그동안 남편을 위해 헌신했던 모든 세월이 부정당하는 느낌을 받았으며 처음으로 남편에 대한 깊은 원망과 미움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창호지 문 밖에는 스산한 바람이 불어와 나뭇가지를 흔들어댔고 연심의 마음속에도 거센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밤새 한숨 한 번 편히 쉬지 못한 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앞으로 닥쳐올 불행한 미래를 예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부터 덕구의 태도는 더욱 아나무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낯선 여인을 서울댁이라 부르며 온갖 비위를 다 맞춰주었고 조강지처인 연심에게는 하녀 부리듯 온갖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서울댁은 덕구를 조종하여 연심이 애지중지 키우던 닭을 잡아 백숙을 해오라느니 비단옷을 지어내라느니 하며 무리한 요구를 일삼았습니다. 연심이 곤란한 기색을 보이면 덕구는 불같이 화를 내며 집안의 기물을 부수거나 연심에게 손찌검 할 듯이 위협을 가했습니다. 집안 꼴은 말이 아니게 돌아갔고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덕구가 첩을 데리고 들어와 본처를 구박한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우물가에 모여 덕구를 욕하고 연심을 동정했지만 누구 하나 나서서 덕구를 말리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덕구와 서울댁의 횡포는 심해졌고 연심이 모아둔 재산은 눈 녹듯 사라져 갔습니다. 덕구는 서울댁의 꼬드김에 넘어가 집문서를 담보로 돈을 빌려 쓰기 시작했고
논과 밭도 하나둘씩 남의 손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연심이 울면서 매달리며 조상님께 물려받은 땅을 팔면 안 된다고 애원했지만 덕구는 그녀를 매몰차게 뿌리치며 네가 복이 없어 집안이 안 풀리는 것이라며 오히려 연심 탓을 했습니다. 서울댁은 옆에서 거들며 촌스럽고 무식한 여자가 집안에 들어와서 남자의 앞길을 막는다느니 재수가 없다느니 하며 덕구의 화를 부추겼습니다. 덕구는 그 말에 더욱 격분하여 연심에게 험한 욕설을 퍼붓고 급기야는 집에서 나가라는 말까지 서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울댁은 덕구에게 연심이 몰래 딴 주머니를 차고 돈을 빼돌리고 있다는 거짓말을 속삭였습니다. 사실은 서울댁 자신이 덕구 몰래 돈을 챙기고 있었으면서 그 죄를 연심에게 뒤집어 씌운 것이었습니다. 어리석은 덕구는 그 말을 철석같이 믿고 연심을 닥달하기 시작했습니다. 연심이 아무리 결백을 주장해도 덕구의 귀에는 들어오지 않았고 그는 집안 구석구석을 뒤지며 숨겨둔 돈을 내놓으라고 난동을 부렸습니다. 연심이 빈 쌀독과 텅 빈 장롱을 보여주며 억울함을 호소하자 덕구는 화를 참지 못하고 부엌으로 달려가 굵은 소금이 담긴 바가지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의 눈은 광기로 번들거렸고 입가에는 비릿한 조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덕구는 마당에 서 있는 연심에게 다가가 에이, 재수 없는 여편네. 부정탄다, 부정타 라고 소리치며 소금 바가지를 냅다 휘둘렀습니다. 하얀 소금 알갱이들이 연심의 머리와 얼굴 그리고 낡은 옷 위로 우수수 쏟아져 내렸습니다. 연심은 너무나 큰 충격과 모멸감에 말문이 막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소금은 그녀의 눈에도 들어가 따가운 통증을 주었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 느껴지는 통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덕구는 그것으로도 성에 차지 않는지 연심의 등을 떠밀며 대문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라. 너 같은 것은 꼴도 보기 싫다. 덕구의 고함 소리가 온 동네를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대문 밖으로 내동댕이 쳐진 연심은 차가운 땅바닥에 주저앉아 멍하니 닫힌 대문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생을 바쳐 헌신했던 집에서 소금을 맞으며 쫓겨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녀의 머리 위로 하얀 눈발이 하나둘씩 날리기 시작했고 흩어진 소금 알갱이 위로 눈이 쌓여갔습니다. 연심은 그제야 참았던 설움이 폭발하여 땅을 치며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울음소리는 북풍한 설에 실려 마을 어귀까지 퍼져나갔지만 굳게 닫힌 덕구의 대문은 다시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집 안에서는 덕구와 서울댁이 승리감에 도취되어 희희낙낙거리는 소리가 들려왔고 그 소리는 연심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 마을 어귀에 사는 3월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힘겹게 걸어오다가 대문 앞에 쓰러져 우는 연심을 발견했습니다. 3월 할머니는 평소 연심을 친딸처럼 아끼던 분으로 마을의 대소사를 꿰뚫고 있는 지혜로운 노인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연심의 헝클어진 머리와 소금 범벅이 된 옷을 보고 단박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짐작했습니다. 할머니는 혀를 차며 연심을 일으켜 세우고 자신의 낡은 두루마기를 벗어 덮어주었습니다. 아이고, 이 미련한 거사. 그 몹쓸 놈한테 기어이 쫓겨난 개로구나. 차라리 잘 되었다. 썩은 살은 도려내야 새 살이 돋는 법이다. 할머니의 따뜻한 위로에 연심은 할머니의 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3월 할머니는 연심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따뜻한 미음을 먹이며 기운을 차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방 한 구석에 앉아 곰곰이 생각에 잠기더니 벽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지도 한 장을 꺼내 연심 앞에 펼쳐놓았습니다. 연심아, 이 마을에서는 더 이상 살 수가 없다. 네가 여기서 구차하게 빌어먹고 산다면 저놈들은 너를 더 비웃고 짓밟으려 들 게야. 할머니는 지도의 한 곳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을 이었습니다. 여기 서쪽 끝에 가면 바다가 있고 그곳에는 소금을 만드는 염전이 많다더구나.
오늘 네가 맞은 그 소금이 어쩌면 너를 살릴 귀한 약이 될지도 모른다. 눈물도 짜고 소금도 짜니 너는 그 짠맛을 다스려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어야 한다. 할머니의 말은 연심의 가슴속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소금을 맞고 쫓겨난 자신이 소금을 만드는 곳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 기구한 운명처럼 느껴졌지만 한편으로는 오기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자신을 헌신짝처럼 버린 남편과 그 여인에게 보란 듯이 성공하여 복수하고 싶다는 생각이 불꽃처럼 타올랐습니다. 연심은 눈물을 닦고 할머니에게 큰절을 올리며 반드시 성공하여 돌아오겠노라고 맹세했습니다. 할머니는 품속에서 꼬깃꼬깃한 쌈짓돈을 꺼내 여비로 주며 부디 몸조심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연심은 그 돈을 소중히 품에 안고 아직 동이 트지 않은 어스름한 새벽길을 나서며 정들었던 고향 마을을 뒤로했습니다. 연심이 떠난 후 덕군의 집은 잠시 평온한 듯 보였습니다. 덕군은 눈에 가시 갔던 아내를 내쫓고 사랑하는 서울댁과 둘만 살게 되어 천국에 온 것 같다고 떠들어댔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서울댁과 함께 맛있는 음식을 해먹고 비단 옷을 입고 나들이를 다니며 호사스러운 생활을 즐겼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덕구를 보며 천벌을 받을 것이라고 수군거렸지만 덕구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내라고 착각하며 남은 재산을 탕진하는 줄도 모르고 흥청망청 써대기 바빴습니다. 집안 살림은 돌보는 이가 없어 엉망이 되어갔고 잡초는 마당을 점령하기 시작했지만 덕구는 그런 것 따위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화무십일홍이라 했던가요. 덕구의 헛된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겨울이 깊어지면서 갯감은 떨어지고 쌀독은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덕구가 서울댁에게 돈을 좀 내놓으라고 하면 그녀는 교묘한 말로 둘러대며 돈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덕구에게 빚을 내서라도 돈을 구해오라고 닥달하며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덕구는 서울댁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동네방네 돈을 빌리러 다녔지만 이미 신용을 잃은 그에게 돈을 빌려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두 사람 사이에는 고성이 오가고 싸우는 횟수가 늘어났습니다. 한편 고향을 떠난 연심은 며칠 밤낮을 걸어 드디어 바닷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갯벌과 하얀 소금산을 처음 본 연심은 그 웅장한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염전 주인에게 찾아가 무슨 일이든 시켜만 주면 열심히 하겠다고 간청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냘픈 여인의 몸으로 힘든 염전일을 어찌하겠느냐며 거절하던 주인도 연심의 절박한 눈빛과 굳은 의지를 보고는 마지못해 일자리를 내주었습니다. 연심은 그날부터 남자들도 힘들다는 염전일을 묵묵히 해내기 시작했습니다. 무거운 소금 가마니를 나르고 사약볕 아래서 소금을 긁어 모으는 일은 고통스러웠지만 그녀는 고향에서 당한 수모를 생각하며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연심은 남들이 쉴 때도 쉬지 않고 염전 바닥을 닦고 소금 창고를 정리하며 주인보다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녀의 성실함은 곧 염전 주인의 눈에 띄었고 동료 일꾼들 사이에서도 칭찬이 자자해졌습니다. 연심은 단순히 몸만 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깨끗하고 좋은 소금을 만들 수 있을지 밤낮으로 연구했습니다. 그녀는 바닷물의 농도를 맛보며 소금이 맺히는 최적의 시기를 알아내려 노력했고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 때 소금을 보호하는 방법도 스스로 터득해 나갔습니다. 바다의 짠바람이 그녀의 피부를 거칠게 만들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예전보다 더욱 깊고 단단해져 갔습니다. 시간은 흘러 계절이 몇 번이나 바뀌었습니다. 연심은 어느새 염전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인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주인은 연심에게 소금 만드는 비법을 전수해주고 염전 운영의 일부를 맡기기까지 했습니다. 연심이 만든 소금은 잔맛이 없고 깨끗하여 시장에서 비싼 값에 팔려나갔고 그녀의 명성은 인근 마을까지 퍼지게 되었습니다.
연심은 차곡차곡 모은 돈으로 작은 염전을 임대하여 자신의 사업을 시작할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비록 몸은 고되고 힘들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희망이라는 새로운 꽃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향에 있는 덕구는 점점 더 깊은 수렁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덕구의 집에는 이제 쥐들만 드나들 뿐 사람의 온기는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쌀독이 빈 지 오래되어 끼니를 굽는 날이 다반사였고 화려했던 서울댁의 옷차림도 꾀죄죄해졌습니다. 서울댁은 더 이상 뜯어먹을 것이 없는 덕구에게 실증을 느끼고 다른 먹잇감을 찾아 떠날 기회만 엿보고 있었습니다. 덕구는 술에 취해 옛날을 그리워하며 연심의 이름을 부르기도 했지만 때는 이미 늦어도 한참 늦은 뒤였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구멍 뚫린 문풍지 사이로 들어와 덕구의 뼈마디를 시리게 했고 그는 자신이 저지른 어리석은 짓을 후회하며 긴 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과연 덕구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이며 연심은 소금으로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을까요? 이야기는 다음 장으로 이어집니다. 비릿한 바다 냄새가 코끝을 찌르는 낯선 바닷가 마을, 연심이 도착한 곳은 산골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끝도 없이 펼쳐진 갯벌은 거무튀튀했고 바닷바람은 살을 애는 듯 차가워 옷깃을 아무리 여며도 한기가 스며들었습니다. 연심은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하여 염전 주인을 찾아가 일거리를 달라고 사정했지만 주인은 여자가 무슨 힘든 염전 일을 하겠느냐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하지만 연심은 물러서지 않고 밥만 먹여준다면 소금 가마니를 나르든 갯벌을 기어다니든 무슨 일이든 하겠다고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그녀의 절박함에 마음이 움직인 주인은 며칠만 두고 보겠다며 헛간 한 구석을 내주었고 연심은 그날부터 남자들도 혀를 내두르는 고된 염전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새벽별이 채지기도 전에 일어나 소금밭으로 나가는 연심의 하루는 고단함 그 자체였습니다. 바닷물을 끌어들여 햇볕에 말리는 일은 단순히 기다림의 미학이 아니라 뜨거운 태양과 싸우고 변덕스러운 바람을 달래는 치열한 전쟁과도 같았습니다. 소금 결정이 맺히기 시작하면 잠시도 쉬지 않고 고무래질을 해야 했고 무거운 소금 가마니를 어깨에 메고 창고까지 나르는 일은 연심의 가냘픈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손바닥은 물집이 터져 피가 맺혔고 바닷물에 절어 갈라진 피부는 쓰라렸지만 연심은 아픔을 느낄 새도 없이 일에 매달렸습니다. 그녀에게는 돌아갈 곳이 없었고 오직 이 짜디짠 소금밭에서 살아남아 자신을 내친 사람들에게 보란듯이 성공하는 길만이 유일한 희망이었기 때문입니다. 연심이 묵묵히 일만 하는 사이 염전의 늙은 일꾼들은 처음에는 그녀를 비웃었지만 점차 그녀의 성실함에 혀를 내두르게 되었습니다. 다른 일꾼들이 새참을 먹으며 쉴 때도 연심은 염전 바닥에 낀 이끼를 닦아내거나 소금 창고에 구멍 난 곳을 보수했습니다. 그녀는 소금이 단순히 바닷물이 마른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과 사람이 정성을 다해 만들어내는 귀한 보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연심의 손을 거친 소금은 유난히 하얗고 불순물이 없어 최상품으로 쳐주었습니다. 주인은 그런 연심을 눈여겨보았고 어느새 그녀에게 염전의 중요한 일을 맡기며 신뢰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연심은 몸은 고달팠지만 통장에 차곡차곡 쌓이는 돈을 보며 언젠가는 자신의 염전을 갖겠다는 꿈을 키워나갔습니다. 한편 고향 마을에 남은 덕구의 상황은 날이 갈수록 악화일로를 걷고 있었습니다. 서울댁이라 불리는 첩은 덕구가 가진 돈을 물쓰듯 펑펑 써대며 사치를 일삼았습니다. 그녀는 총구석 음식이 입에 맞지 않는다며 읍내에서 비싼 요리를 시켜 먹거나 유행한다는 비단 옷을 종류별로 사들이며 덕구의 주머니를 털어갔습니다. 덕구는 사랑하는 여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 아내가 평생 모은 돈을 아낌없이 내주었고 그것도 모자라 집안의 세간살이까지 하나둘씩 내다 팔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덕구가 미쳐도 단단히 미쳤다며 혀를 찼지만
덕구는 서울댁의 교태 섞인 웃음 한 번이면 모든 시름을 잊고 바보처럼 희죽거릴 뿐이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지만 덕군의 집에는 훈풍 대신 찬바람만 쌩쌩 불었습니다. 곳간은 이미 텅 비어 거미줄이 쳐진 지 오래였고 당장 끼니를 때울 쌀 한 톨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서울댁은 돈이 떨어진 것을 눈치채자 태도가 돌변하여 덕구를 구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돈도 없는 주제에 무슨 놈의 사랑 타령이야? 나가서 돈을 벌어오든 빚을 내오든 하란 말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간드러지는 꾀꼬리 소리가 아니라 굶주린 짐승의 울부짖음처럼 표독스럽게 변해 있었습니다. 덕구는 그제야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음을 느꼈지만 이미 때는 너무 늦어버린 뒤였습니다. 그는 주막 외상값도 갚지 못해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고 친구들에게 돈을 빌리려 해도 모두 문전박대를 당했습니다. 급기야 덕구는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문전옥답마저 팔아치우기에 이르렀습니다. 마을 어른들이 찾아와 조상님 뵐 면목도 없느냐며 호통을 쳤지만 눈이 뒤집힌 덕구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는 논판 돈을 서울댁에게 가져다 바치며 제발 떠나지 말라고 애원했지만 그 돈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서울댁은 그 돈으로 도박판을 기웃거리거나 다른 내연남에게 가져다 주며 탕진해 버렸습니다. 덕구의 집은 점점 폐가처럼 변해갔고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나 사람 사는 집인지 흉가인지 구분하기 힘들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비바람이 몰아치던 밤, 서울댁은 덕구가 잠든 틈을 타 남은 돈과 폐물을 모두 챙겨들고 야반도주를 감행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늦게 일어난 덕구는 텅 빈 안방과 사라진 서울댁의 흔적을 보고 망연자실하여 주저앉았습니다. 서울댁, 어디 갔어? 내 돈 내놔. 덕구는 미친 사람처럼 마을을 뛰어다니며 서울댁을 찾았지만 그녀는 이미 종적을 감춘 뒤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넋이 나간 덕구를 보며 인과응보라며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조강지철을 소금 뿌려 내쫓더니 꼴 좋다며 비웃는 소리가 덕구의 귀에 환청처럼 들려왔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덕구는 그제야 연심의 빈자리를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배고픔에 지쳐 부엌에 들어가 보았지만 찬밥 한 덩이조차 없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연심이 따뜻한 밥상을 차려놓고 기다렸을 텐데 지금은 차가운 냉기만이 그를 반길 뿐이었습니다. 덕구는 자신이 연심에게 했던 모진 말과 행동들을 떠올리며 가슴을 쳤지만 후회는 아무리 빨라도 늦은 법이었습니다. 그는 며칠을 굶다 못해 결국 마을 어귀로 나가 구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푼만 줍쇼. 밥 좀 주시오. 옛날에 떵떵거리며 살던 덕구가 거짓골을 하고 나타나자 마을 아이들은 돌을 던지며 그를 놀려댔습니다. 덕구는 더 이상 고향 마을에서 얼굴을 들고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밤이 깊어지자 보찜 하나 달랑 메고 도망치듯 마을을 떠났습니다. 정처 없이 떠도는 신세가 된 덕구는 남의 집 처마 밑에서 새우잠을 자고 버려진 음식을 주워 먹으며 연명했습니다. 그의 몰골은 말이 아니어서 누구도 그가 한때 기와집에 살던 양반의 자제라고 생각하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덕구는 길을 걸으며 수없이 연심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연심아, 내가 잘못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다오. 하지만 대답 없는 메아리만이 산천을 울릴 뿐 연심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한편 바닷가 마을의 연심은 피나는 노력 끝에 드디어 작은 염전을 임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만의 노하우로 소금을 생산했는데 그 소금은 맛이 달고 빛깔이 고와 연심 소금이라는 이름으로 불티나게 팔려나갔습니다. 연심은 돈을 벌어도 허투루 쓰지 않고 자신처럼 어렵게 사는 이웃들을 도우며 덕을 쌓았습니다. 그녀는 염전에서 일하는 일꾼들에게도 넉넉한 품참을 주고 아플 때는 약을 지어주며 가족처럼 챙겼습니다. 사람들은 연심을 소금댁이라 부르며 존경했고
그녀의 염전은 날로 번창하여 인근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연심은 큰 기와집을 짓고 많은 하인을 거느린 상단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겉모습만 화려한 부자가 아니라 내실이 튼튼하고 인심 좋은 부자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그녀의 집곳간은 항상 열려 있어 배고픈 나그네들이 언제든 쉬어갈 수 있었고 마을에 흉년이 들면 곡식을 풀어 구휼에 앞장섰습니다. 연심의 명성은 바람을 타고 먼 곳까지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동쪽 바닷가에 가면 소금으로 큰 돈을 번 여주인이 있는데 마음씨가 부처님 같다더라며 칭송했습니다. 연심은 이제 과거의 상처를 딛고 당당한 여장부로서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 덕구는 거지 무리에 섞여 이 마을 저 마을을 떠돌아 다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는 병들고 지쳐 예전에 건장했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고 눈빛은 흐리멍덩해져 초점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덕구는 장터 한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자네 그거 들었나? 저 아래 해안가 마을에 소금 장사로 떼돈을 번 여자가 있다는데 이름이 연심이라던가. 그 말을 듣는 순간 덕구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연심? 설마 내 아내 연심이란 말인가? 덕구의 가슴이 콩닥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덕구는 그 길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물어물어 그 소문의 진원지를 찾아 나섰습니다. 비록 몸은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혹시나 하는 기대감이 그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만약 그 여자가 진짜 내 아내라면 나는 다시 예전처럼 잘 살 수 있을 거야. 내가 남편인데 설마 나를 모른 척 하겠어? 덕구는 뻔뻔하게도 자신의 잘못은 까맣게 잊고 아내 덕을 볼 생각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는 걷고 또 걸어 발바닥이 부르트고 신발이 다 해져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배가 고프면 길가에 자란 풀을 뜯어먹고 목이 마르면 냇물을 마시며 오직 연심이 있다는 그 바닷가 마을을 향해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마침내 덕구가 바닷가 마을에 도착했을 때 마을은 축제 분위기로 들썩이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날은 연심이 새로 지은 큰 창고에 상냥식을 하는 날이라 마을 사람들에게 큰 잔치를 베풀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소한 음식 냄새가 진동하고 풍악 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덕구는 침을 질질 흘리며 잔칫집 대문 기웃거렸습니다. 대문 안을 들여다보니 마당 한가운데 비단 옷을 곱게 차려입은 귀부인이 하인들의 시중을 받으며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얼굴의 주름은 좀 잡혔지만 그 온화한 미소와 기품 있는 자태는 분명 자신의 아내 연심이 틀림없었습니다. 덕구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밭에서 호미질이나 하던 아내가 저렇게 귀부인이 되어 있다니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이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탐욕이 그의 눈을 가렸습니다. 저게 다 내 것이 될 수도 있어. 내가 남편이니까. 덕구는 옷매무새를 다듬으려 했지만 거짓골을 한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초라하여 차마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쭈뼛거렸습니다. 그때 문을 지키던 덩치 큰 하인이 덕구를 발견하고 소리쳤습니다. 어이, 거기 거지 양반. 잔칫날이라 인심 쓰는 거니 저쪽 가서 밥이나 얻어먹고 가시오. 문 앞에서 얼쩡거리지 말고. 하인의 말에 오기가 생긴 덕구는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놈아, 내가 누군지 알고 감히 밥이나 얻어먹으라 마라 하느냐. 나는 이 집 주인 마님의 바깥창반 되는 사람이다. 당장 비키지 못할까. 덕구의 고함 소리에 잔치 분위기는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마당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대문 쪽으로 쏠렸고 연심도 놀란 눈으로 소리나는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거짓골을 한 남자가 대문간에서 행패를 부리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연심은 그 남자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수십 년이 지났어도 잊을 수 없는 꿈에서도 치를 떨게 했던 바로 그 목소리였기 때문입니다. 연심은 떨리는 손을 옷자락 속에 감추고 천천히 대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남자의 몰골은 흉악이 짝이 없었지만 그 비열한 눈매와 오똑한 코는 분명 덕구가 맞았습니다. 덕구는 연심이 다가오자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썩은 이를 드러내며 웃었습니다. 부인, 나요 덕구요. 내가 당신을 얼마나 찾아 헤맸는지 아오? 이제야 만났구려. 그는 마치 금이 환영한 장군이라도 되는 양 두 팔을 벌려 연심을 안으려 들었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하인들은 당황하여 연심의 눈치만 살폈습니다. 과연 연심은 이 뻔뻔한 남편을 어떻게 대할까요? 그녀의 입에서 나올 한마디에 모두의 이목이 집중되었습니다. 하지만 연심의 표정은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덕구가 다가오지 못하게 손을 들어 제지하며 났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멈추시오. 내 남편은 이미 오래전에 죽었소. 당신 같은 거지는 내 알바 아니니 썩 물러가시오. 연심의 단호한 태도에 덕구는 당황하여 얼굴이 벌개졌습니다. 아니, 부인, 그게 무슨 섭섭한 말이오. 내가 잠시 실수를 하여 집을 비웠기로써니 조강지처가 남편을 모른 채 한단 말이오. 내 몸에 흐르는 피가 당신 남편 덕구의 피란 말이오. 덕구는 바닥에 드러누울 기세로 떼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잔칫집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이 기막힌 상황을 흥미진진하게 지켜보았습니다. 연심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하인들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여봐라, 저자를 마당 안으로 들이거라. 할 말이 있는 모양이니 드러나 보자꾸나. 하인들이 덕구를 끌고 마당 한가운데로 들어오자 연심은 대청마루 높은 곳에 앉아 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덕구는 이제 살았다는 생각에 비굴한 웃음을 지으며 연심에게 넙죽 절을 했습니다. 아이고, 마님, 아니 여보, 내가 죽을 죄를 지었소. 하지만 부부란 칼로 물베기 아니겠소? 이제 지난 일은 잊고 우리 다시 잘 살아봅시다. 내 앞으로는 당신 말만 듣고 살리다. 덕구의 뻔뻔함은 하늘을 찌를 듯했고 이를 지켜보는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연심은 차가운 눈으로 덕구를 응시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이 진정 내 남편이라면 내가 왜 이 먼 타양까지 와서 소금 장수가 되었는지 기억하시오? 그날 밤 당신이 나에게 했던 짓을 잊지 않았을 테지요. 연심의 말에 덕구의 눈동자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소금을 뿌리며 내쫓았던 그날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지만 그는 애써 모른 척하며 딴청을 피웠습니다. 아, 그거야. 뭐 부부 싸움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내가 그때는 술이 과해서. 덕구의 변명에 연심의 입가에는 싸늘한 비소가 스쳤습니다. 이제 곧 덕구에게 내려질 처분은 무엇일지, 그리고 연심은 이 지긋지긋한 악연을 어떻게 끊어낼지 다음 이야기가 기다려집니다. 잔칫집의 흥겨운 풍악 소리가 뚝 끊기고 마당에는 찬물을 끼얹은 듯 무거운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일제히 대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의 형상이라기보다는 진흙 덩어리에 가까운 기괴한 몰골의 사내에게로 쏠렸습니다. 덕구의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는 이가 기어 다니고 있었고 썩은 내가 진동하는 누더기 옷은 그의 비루한 삶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빛만은 여전히 탐욕으로 번들거리고 있었는데 눈앞에 펼쳐진 산해진 미와 비단 옷을 입은 아내의 모습을 보자 잃어버렸던 자신의 권리를 되찾아야겠다는 헛된 욕망이 불길처럼 치솟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덕구는 주위의 따가운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당당하게 어깨를 펴며 마당 안으로 한 발짝 더 들어섰습니다. 덕구는 짐짓 점잖은 척 헛기침을 하며 자신이 마치 오랫동안 집을 떠났다가 돌아온 바깥 주인이라도 되는 양거드름을 피웠습니다. 그는 연심을 향해 부인, 내가 돌아왔소.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았소? 내 이제 왔으니 더 이상 걱정하지 마시오라고 뻔뻔스러운 말을 내뱉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쇠를 긁는 듯 거칠었고 입을 열 때마다 풍기는 악취에 주위 사람들은 코를 막으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하지만 덕구는 아내 연심이 자신을 보면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며 달려나올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과거의 악행은 까맣게 잊은 채 오로지 남편이라는 이름 하나로 모든 것을 용서받고 다시 주인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 믿는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대청마루에 앉아있던 연심은 덕구의 그 가증스러운 연기를 차가운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수십 년 전 추운 겨울밤에 소금을 맞으며 쫓겨나던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살을 애는 듯한 추위보다 더 차가웠던 남편의 비웃음, 머리 위로 쏟아지던 하얀 소금 알갱이들의 따가움, 그리고 닫힌 대문 너머로 들려오던 여인의 웃음소리가 어제 일처럼 선명했습니다. 연심은 주먹을 꽉 쥐어 손톱이 살을 파고드는 고통을 느끼며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간신히 억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당장이라도 하인들을 시켜 저 배은망덕한 자를 끌어내고 싶었지만 그렇게 해서는 그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주변에 모여든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거지가 정말 연심 마님의 남편이란 말인가? 설마 저런 훌륭한 분에게 저런 망나니 같은 남편이 있을 리가 없어. 아니야. 들어보니 목소리가 예전 그 산골 마을 사람 같기도 해. 사람들의 의구심 섞인 말들이 웅성거림으로 변해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개중에는 덕구의 딱한 사정을 듣고 동정하는 이도 있었으나 대부분은 그의 불손한 태도와 흉한 몰골에 거부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연심에 충실한 하인인 돌쇠가 나서서 덕구를 막아서며 어디서 감히 마님께 수작질이냐. 당장 나가지 못할까 라고 호통을 쳤지만 덕구는 오히려 돌쇠를 밀치며 행패를 부렸습니다. 덕구는 돌쇠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네 이놈. 내가 누군지 알고 손을 대느냐. 나는 이 집의 주인이고 너희들의 상전이다. 감히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고 지저대는 개만도 못한 놈. 이라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의 눈은 광기로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입가에는 거품까지 물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굶주린 늑대가 먹잇감을 앞에 두고 으르렁거리는 것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잔치 분위기는 순식간에 공포 분위기로 바뀌었고 아이들은 무서워 울음을 터뜨렸으며 부녀자들은 겁에 질려 뒤로 물러섰습니다. 덕구의 난동으로 인해 즐거워야 할 상냥식은 엉망이 되어버렸고 연심의 얼굴에는 곤혹스러운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때 연심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돌쇠를 제지했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기품이 있었고 표정은 태산처럼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연심은 마당으로 내려와 덕구와 정면으로 마주섰습니다. 비단 치맛자락이 바람에 사그락거리는 소리마저 들릴 정도로 주위는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연심은 덕구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났지만 위험 있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이 정말 내 남편 덕구가 맞습니까? 내 기억 속의 남편은 첩과 함께 나를 내쫓고 호요식하던 사람이었는데 어찌하여 이리 비참한 꼴로 나타났단 말입니까? 연심의 질문은 날카로운 비수처럼 덕구의 폐부를 찔렀습니다. 덕구는 연심의 기세에 눌려 잠시 멈칫했지만 곧바로 거짓 눈물을 짜내며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부인, 오해 마시오. 그 여우 같은 년이 나를 속이고 재산을 몽땅 털어 도망갔소. 나는 그년에게 홀려 잠시 정신이 나갔던 것뿐이오. 내 그동안 당신을 찾아온 팔도를 헤매느라 이 꼴이 된 것이오. 매일 밤 당신 생각에 잠 못 이루고 내 잘못을 뉘우치며 피눈물을 흘렸소. 덕구는 콧물까지 훌쩍거리며 연기를 펼쳤지만 그의 눈은 쉴 새 없이 잔치상 위의 음식들을 훔쳐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말에는 진심이라고는 눈꽃만큼도 담겨 있지 않았고 오로지 배고픔을 채우고 편안한 잠자리를 얻으려는 얄팍한 계산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연심은 덕구의 뻔한 거짓말을 듣고 있자니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그녀는 한때나마 저런 자를 남편이라고 믿고 섬겼던 자신의 지난 날이
서글퍼졌습니다. 연심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나를 찾아 헤매셨다고요? 그렇다면 내가 쫓겨나던 날 당신이 내게 주었던 마지막 선물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연심의 질문에 덕구는 당황하여 눈동자를 굴렸습니다. 소금을 뿌렸던 기억이 어렴풋이 떠올랐지만 차마 입 밖으로 내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그게 무슨 소리요? 나는 당신에게 돈도 주고 옷도 주고 넉넉히 챙겨주지 않았소? 라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더듬더듬 이어갔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하인들과 마을 사람들은 덕구의 비겁함에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연심이 얼마나 고생하며 이 자리에 올랐는지 익히 들어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덕구의 거짓말은 참을 수 없는 모욕이었습니다. 구석에 앉아있던 늙은 어부 한 명이 지팡이를 땅에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이보시오, 하늘이 무섭지도 않소? 연심 마님이 갯벌에서 피땀 흘려 일할 때 당신은 어디서 뭘 하고 있었단 말이오. 이제 와서 남편 행세를 하려 들다니 염치라는 게 있다면 당장 물러가시오. 어부의 호통에 다른 사람들도 동조하며 덕구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맞아. 저런 파렴치한 인간은 쫓아내야 해. 어디서 감히 거짓말을 해. 하지만 덕구는 물러서기는커녕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왔습니다. 당신들이 뭘 안다고 떠들어. 부부 사이의 일은 부부만 아는 거야. 내가 내 마누라 집에서 밥을 먹겠다는데 남인 당신들이 무슨 상관이야. 덕구는 씩씩거리며 바닥에 주저앉아 떼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마치 어린아이가 장난감을 사달라고 조르듯 밥을 내놓지 않으면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그의 추태는 끝이 없었고 지켜보는 사람들의 인내심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연심은 여전히 차분한 표정으로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덕구에게 내릴 처분이 정리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연심은 손을 들어 소란스러운 장례를 정리했습니다. 모두 조용히 해주십시오. 이 사람은 제 남편이 맞습니다. 비록 과거에 저를 버리고 모진 짓을 했지만 인연의 끈이라는 것이 그리 쉽게 끊어지는 것은 아니지요. 연심의 말에 사람들은 깜짝 놀라 웅성거렸습니다. 설마 저런 인간을 다시 받아주려는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덕구는 연심의 말을 듣고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역시 여자는 마음이 약해. 내가 조금만 더 불쌍한 척하면 예전처럼 떵떵거리며 살 수 있겠어. 그는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짐짓 불쌍한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연심은 덕구에게 다가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 배가 많이 고프시지요? 먼 길 오느라 고생하셨을 텐데 따뜻한 밥 한 끼 대접해드리는 것이 도리겠지요. 덕구는 그 말에 감격하여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고, 부인. 역시 내 생각해주는 건 당신밖에 없구려. 배가 등가죽에 붙을 지경이요. 어서 밥 좀 주시오. 고기랑 술도 좀 넉넉히 내오고. 덕구는 침을 꼴깍 삼키며 연심의 치맛자락을 잡으려 했습니다. 연심은 살짝 뒤로 물러나며 하인들을 불렀습니다. 여봐라, 이분께 드릴 아주 특별한 상을 차려오너라. 내 지난 세월의 정을 담아 정성껏 대접하고 싶구나. 하인들은 연심의 명령에 의아해했지만 그녀의 눈빛 속에 담긴 깊은 뜻을 읽어내고는 고개를 숙이며 물러갔습니다. 연심은 다시 덕구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제 이야기를 하나 들어보시겠습니까? 제가 이곳에 와서 소금 장수로 성공하기까지 겪었던 일들 말입니다. 덕구는 밥을 준다는 말에 기분이 좋아져서 건성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려. 당신 고생한 이야기야. 밤새 들어도 모자라지. 어서 해보시오. 덕구는 이제 자신이 이 집의 주인이 된 것만 같아 다리를 꼬고 앉아 거만하게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연심은 먼 바다를 응시하며 담담하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 저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땡전 한 푼 없이
낯선 곳에 버려진 기분은 마치 망망대해에 떠 있는 조각배와 같았지요. 하지만 저에게는 잊을 수 없는 기억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제 몸과 마음에 박혀버린 하얀 소금들이었습니다. 연심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그 속에는 뼈에 사무친 한이 서려 있었습니다. 추운 겨울밤 남편에게 소금 세례를 맞고 쫓겨나던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짠 소금이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약이 되게 하겠다고 말입니다. 연심의 이야기가 계속될수록 덕구의 표정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그는 애써 딴청을 피우려 했지만 연심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아 괴로웠습니다. 주위 사람들도 숨을 죽이고 연심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녀가 갯벌에서 겪은 고초와 시련, 그리고 그것을 극복해낸 과정은 한편의 대서사시와도 같았습니다. 연심은 이야기를 마치며 덕구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소금의 맛을 아십니까? 소금은 단순히 짠맛만 내는 것이 아닙니다. 썩는 것을 막아주고 맛을 내주며 때로는 사람의 맺힌 상처를 씻어주기도 하지요. 하지만 그 소금을 함부로 쓴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 대가가 따르는 법입니다. 덕구는 연심의 말에 등골이 서늘해짐을 느꼈습니다. 대가, 무슨 대가를 말하는 거지? 불안감이 엄습해왔지만 그는 배고픔이 더 급했습니다. 아, 거참 말이 많구려. 소금이고 모고 간의 밥은 언제 나오는 거요? 사람 굶겨 죽일 셈이요. 덕구는 애써 불안함을 감추며 큰 소리를 쳤습니다. 바로 그때 부엌 쪽에서 하인들이 상을 들고 나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맛있는 냄새가 아니라 뭔가 알 수 없는 묘한 기운이 느껴지는 상차림이었습니다. 연심의 입가에는 알 수 없는 미소가 번졌고 덕구는 침을 삼키며 상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연심은 자리에서 일어나 덕구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하인들이 내려놓은 독상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자, 드시지요. 당신이 저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갚기 위해 특별히 마련한 밥상입니다. 남기지 말고 다 드셔야 합니다. 상 위에는 뚜껑이 덮인 밥그릇과 국그릇이 놓여 있었는데 김이 모락모락 나는 것이 제법 먹음직스러워 보였습니다. 덕구는 허겁지겁 숟가락을 들고 밥그릇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뚜껑을 여는 순간 덕구의 눈은 휘둥그레졌고 입은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얀 쌀밥이 있어야 할 그릇 안에는 그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하얀 무언가가 가득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변을 둘러싼 사람들도 호기심 어린 눈으로 덕구의 밥상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정체를 확인하는 순간 여기저기서 탄식과 놀라움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아니, 저것은 덕구는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쥐고 멍하니 그릇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밥이 아니라 눈처럼 하얀 소금 결정체들이었습니다. 국그릇 뚜껑을 열어보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맑은 국물 대신 진한 소금물이 찰랑거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연심이 덕구에게 보내는 준엄한 심판의 시작이었습니다. 덕구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고 연심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어서 드시지요. 당신이 그토록 좋아하던 소금 아닙니까? 이 기막힌 상황 속에서 덕구는 자신이 함정에 빠졌음을 직감했습니다. 도망치고 싶었지만 이미 수많은 사람의 눈이 그를 감시하고 있었고 배고픔과 수치심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연심은 이제 더 이상 예전의 순종적인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존엄을 지키고 과거의 상처를 정면으로 마주하여 끊어내려는 강인한 여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과연 덕구는 이 소금 밥상을 받고 어떤 행동을 보일까요? 그리고 연심은 그를 어떻게 돌려보낼까요? 모든 진실이 밝혀지고 인과응보의 법칙이 실현되는 그 결정적인 순간이 다음 장에서 펼쳐집니다. 덕구의 눈앞에 놓인 것은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하얀 쌀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눈이 부시도록 하얗고 거친 소금 결정체들이 밥그릇 가득 수북하게 쌓여있는 말 그대로 소금밥이었습니다.
덕구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몇 번이나 눈을 비벼보았지만 그릇에 담긴 것이 소금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국그릇 뚜껑을 열어보아도 마찬가지로 맑은 국물 대신 진한 소금물이 출렁거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덕구는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리는 듯한 충격을 받았고 숟가락을 쥔 손은 사시나무 떨듯 떨려왔습니다. 주위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은 그 기이한 광경에 숨을 죽였고 잔칫집 마당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덕구는 숟가락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숟가락이 떨어지며 내는 날카로운 금소금이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이게 무슨 행패요? 배고픈 사람을 놀리는 것도 유분수지. 밥 대신 소금을 주다니. 내가 내 남편인데 어찌 이런 대접을 한단 말이냐. 덕구의 목소리는 분노로 인해 갈라졌고 얼굴은 불그락 푸르락해져서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는 억울함에 가슴을 치며 연심을 향해 삿대질을 해댔지만 연심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차가운 표정으로 그를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덕구의 고함 소리는 공허하게 메아리쳤고 아무도 그의 편을 들어주지 않는 분위기에 그는 점점 더 고립감을 느꼈습니다. 연심은 천천히 입을 열어놨지만 위험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밥상이 마음에 들지 않으십니까? 그것은 당신이 저에게 주었던 마지막 선물을 그대로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삭풍이 몰아치던 그 겨울밤, 당신이 제 머리 위에 퍼부었던 그 하얀 소금들을 말입니다. 연심의 말은 비수처럼 날카로워 덕구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제야 덕구는 자신이 저질렀던 과거의 만행이 낱낱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상황을 모면하려는 비겁한 생각뿐이었습니다. 아니, 그때는 내가 잠시 귀신에 홀려서. 덕구는 말끝을 흐리며 주위 사람들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마당에 모인 마을 사람들과 하인들은 연심의 말을 듣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세상에 제 마누라한테 소금을 뿌려서 내쫓았다고? 저런 천하의 몹쓸 인간이 있나? 짐승만도 못한 놈이네.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곧 거센 비난의 화살이 되어 덕구에게 쏟아졌습니다. 덕구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눈빛은 경멸과 분노로 가득 차 있었고 덕구는 그 시선들을 감당하기 힘들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곳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불청객임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연심은 자리에서 일어나 덕구 앞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기품 있는 자태는 덕구의 초라한 행색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당신은 그날 저에게 소금을 뿌리며 부정탄다, 재수 없다고 하셨지요. 그래서 저는 당신의 말대로 그 부정을 씻어내기 위해 소금밭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피눈물을 흘리며 소금을 만들었고 그 소금으로 다시 일어섰습니다. 당신이 저주하며 뿌린 소금이 저에게는 생명줄이 되었고 당신에게는 이제 심판의 도구가 된 것입니다. 연심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지만 그 속에 담긴 한과 슬픔은 듣는 이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덕구는 연심의 기세에 눌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여보, 부인, 내가 잘못했소.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시오. 내가 그때는 미쳐서 그랬소. 이제 와서 이러면 나는 갈 곳이 없소. 덕구는 비굴하게 무릎을 꿇고 연심의 치맛자락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연심의 곁을 지키던 돌쇠가 덕구의 손을 쳐내며 가로막았습니다. 어딜 감히 마님의 옥체에 손을 대느냐. 더러운 손 치우지 못할까. 돌쇠의 호통에 덕구는 흠칫 놀라 손을 거두었습니다. 그는 이제 완전히 구석에 몰린 쥐신새가 되어버렸습니다. 연심은 차가운 눈으로 무릎 꿇은 덕구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용서라는 말은 당신이 입에 담을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당신이 첩과 노란하며 재산을 탕진하고 조강지처를 헌신짝처럼 버렸을 때 이미 우리 사이의 인연은 끝이 났습니다.
저는 당신의 아내가 아니라 이 상단의 주인으로서 당신을 대하는 것입니다. 남의 잔칫집에 와서 행패를 부리고 주인을 모욕한 죄, 그 죄를 묻지 않을 테니 당장 이 집에서 나가십시오. 연심의 단호한 축객령이 떨어지자 하인들이 덕구를 애워싸기 시작했습니다. 덕구는 안 돼. 나는 못 나가. 여기가 내 집인데 내가 왜 나가? 라며 발악을 했습니다. 그는 바닥에 드러누워 버둥거렸지만 건장한 하인들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하인들은 덕구의 팔다리를 들어 올려 대문 밖으로 끌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덕구는 연심아, 여보, 나 좀 살려줘, 밥이라도 좀 줘, 라며 애원했지만 연심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등은 꼿꼿했고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덕구의 처절한 비명소리는 잔칫집의 풍악소리에 묻혀 점점 작아져 갔습니다. 대문 밖으로 내동댕이 처진 덕구는 흙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내 팔자야. 덕구는 땅을 치며 통곡했지만 지나가던 개조차 그를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굳게 닫힌 대문은 다시는 그에게 열리지 않을 철옹성처럼 보였습니다. 덕구는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그리고 그 죄가 얼마나 무거운 벌이 되어 돌아왔는지 깨달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배고픔과 추위 그리고 무엇보다 견디기 힘든 수치심에 몸을 떨며 어둠 속으로 사라져야만 했습니다. 덕구가 끌려나간 뒤 잔칫집 마당은 잠시 어수선했지만 곧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연심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손님들에게 정중히 사과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소란을 피워 죄송합니다. 다들 놀라셨지요? 이제 갖은 것은 다 물러갔으니 다시 편안하게 잔치를 즐겨주십시오. 연심의 말에 마을 사람들은 아니요, 마님, 오히려 속이 다 시원합니다. 저런 못된 놈은 벌을 받아야 마땅하지요. 라며 연심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연심의 강단 있는 대처에 감탄하며 그녀를 더욱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하인들은 덕구가 엎어놓은 소금밥상을 치우고 마당에 떨어진 소금을 깨끗이 쓸어냈습니다. 예로부터 소금은 나쁜 기운을 몰아내는 데 쓰였으니 덕구가 남기고 간 흔적을 지우는데 소금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돌쇠는 대문 앞에 소금을 한 바가지 덧뿌리며 다시는 저런 잡기가 얼씬도 못하게 해야지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연심은 그 모습을 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때는 사랑했던 남편이 이제는 잡기 취급을 받게 된 현실이 안타까웠지만 그것은 덕구 스스로 자초한 일이었기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다시 흥겨운 풍악 소리가 울려 퍼지고 사람들은 술잔을 기울이며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연심은 상석에 앉아 마을 사람들과 어울리며 그동안의 회포를 풀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그늘이 사라지고 밝고 온화한 미소가 다시 피어올랐습니다. 과거의 아픈 기억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털어버린 덕분에 연심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녀는 이제 누구의 아내도 아닌 당당한 자신의 이름 연심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밤이 깊어가면서 잔치는 더욱 무르익었습니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장작불 소리와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어우러져 따뜻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연심은 하늘에 떠있는 달을 올려다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머니, 보고 계신가요? 저 이제야 마음의 짐을 내려놓았습니다. 달빛은 연심을 따스하게 비추며 그녀의 앞날을 축복해주는 듯 했습니다. 덕구와의 악연은 비로소 끊어졌고 연심에게는 새로운 희망과 행복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한편 마을에서 쫓겨난 덕구는 칠흑 같은 어둠 속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들려오는 늑대 울음소리에 소스라치게 놀라며 그는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발길을 재촉했습니다. 갈 곳 없는 그는 결국 산속에 버려진 흉가로 기어들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벽 틈으로 들어와 뼛속까지 시리게 했지만 그가 피할 곳은 그곳밖에 없었습니다. 덕구는 멍석을 뒤집어 쓰고 누워 아까 보았던 따뜻한 밥상과
연심의 고운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후회의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것은 소금보다 더 짜고 쓰라린 맛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은 연심의 집 대문 앞에 놓여 있는 낡은 집신 한 짝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덕구가 도망치다가 흘리고 간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며 제 발로 복을 걷어찬 놈의 최후라며 혀를 찼습니다. 덕구에 대한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마을의 아이들에게 착하게 살지 않으면 소금밥을 먹게 된다는 교훈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연심의 집은 그 후로도 오랫동안 마을의 중심이 되어 사람들에게 덕을 베풀고 행복을 나누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연심은 염전일을 더욱 열심히 하여 소금 창고를 늘리고 가난한 이웃들을 위한 구율소도 세웠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돈 많은 부자가 아니라 마을의 큰 어른으로서 존경과 사랑을 받았습니다. 덕구가 뿌렸던 소금은 연심에게 상처가 되었지만 연심이 만든 소금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귀한 보물이 되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수이자 가장 아름다운 승리가 아니겠습니까? 계절은 다시 돌고 돌아 봄이 찾아왔습니다. 연심의 집 마당에는 매화꽃이 활짝 피어 그윽한 향기를 뿜어냈습니다. 연심은 대청마루에 앉아 따뜻한 봄볕을 쬐며 평화로운 오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대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려왔습니다. 계십니까? 지나가던 과객인데 물 한 모금 얻어 마실 수 있겠습니까? 연심은 하인에게 일러 시원한 물과 주먹밥을 내주게 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누구에게나 베푸는 삶을 살고 있었고 그 속에서 진정한 기쁨을 찾았습니다. 과거의 아픔을 딛고 일어선 연심의 이야기는 시련이 닥쳐올 때 좌절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좋은 날이 온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남을 해치려던 악한 마음은 결국 자신에게로 돌아와 파멸을 부른다는 인과응보의 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덕구는 어디선가 비참한 삶을 이어가고 있겠지만 연심의 삶은 날마다 꽃처럼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장에서 연심의 평온한 노후와 이 이야기의 따뜻한 결말을 맺어보려 합니다. 소란스러웠던 잔치가 끝나고 덕구가 어둠 속으로 쫓겨난 뒤 연심의 집마당에는 다시금 고요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하인들은 덕구가 난동을 부리며 어지럽혔던 자리를 말끔히 치우고 마당 한 구석에 남아있던 소금 알갱이들을 깨끗이 쓸어내며 애군을 털어버렸습니다. 대문은 굳게 닫혔고 빗장까지 단단히 걸어 잠가 다시는 나쁜 기운이 집 안으로 범접하지 못하도록 단속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씩 돌아가며 연심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을 건넸고 연심은 그들의 뒷모습을 배웅하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와 뜨겁게 달아올랐던 속을 시원하게 식혀주었고 하늘에는 어느새 둥근 보름달이 떠올라 마당 가득 은은한 달빛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대문 밖으로 쫓겨난 덕구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차가운 밤바람을 맞으며 정처 없이 걸음을 옮겼습니다. 등 뒤로 멀어지는 연심의 기와집에서는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지만 그 빛은 더 이상 덕구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덕구는 배고픔과 추위보다 더 큰 후회와 자괴감에 시달리며 땅을 치고 통곡했지만 되돌아오는 것은 자신의 메아리뿐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걷어찬 복이 얼마나 크고 귀한 것이었는지를 뼈저리게 깨달았으나 이미 엎질러진 물을 다시 담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덕구의 뒷모습은 점점 어둠 속으로 작아져 갔고 결국 마을 어귀를 벗어나 산 너머로 영영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후로 아무도 덕구를 다시 보았다는 사람은 없었으며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욕심이 과하면 화를 부른다는 슬픈 교훈으로만 남게 되었습니다. 연심은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안채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방 안에는 아까의 소란에도 놀라지 않고 묵묵히 자리를 지켜준 3월 할머니가 연심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연심이 들어오자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두 팔을 벌려 맞이해 주었습니다. 고생했다.
정말 고생했어. 이제 묵은 체증이 다 내려갔느냐? 할머니의 다정한 물음에 연심은 참았던 눈물을 왈칵 쏟으며 할머니 품에 안겼습니다.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지난 세월 가슴속에 응어리졌던 한이 풀리며 흐르는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거친 손으로 연심의 등을 토닥이며 그동안 짊어졌던 무거운 짐을 이제는 내려놓으라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방 안은 미리 군부를 지펴놓아 훈훈한 온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연심은 할머니와 마주 앉아 늦은 저녁상을 받았습니다. 상 위에는 덕구에게 주었던 소금밥이 아닌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하얀 쌀밥과 구수한 냉이 된장국, 그리고 노릇노릇하게 구운 조기 한 마리가 올려져 있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밥 한 숟가락을 입에 넣자 고소하고 달큰한 맛이 입안 가득 퍼지며 얼어붙었던 몸과 마음을 녹여주었습니다. 연심은 밥알 하나하나를 씹으며 자신이 흘린 땀방울과 눈물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다시금 확인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한 끼 식사가 아니라 긴 고통의 터널을 지나온 자신에게 주는 승리의 만찬이자 위로의 선물이었습니다. 3월 할머니는 밥을 먹는 연심을 바라보며 옛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네가 처음 소금 맞고 쫓겨나 울며 불며 내 집에 왔던 날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큰 부자가 되어 덕을 베풀고 사니 참으로 대견하구나. 사람 팔자 시간 문제라더니 네가 딱 그 짝이다. 할머니의 말씀에 연심은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모두 할머니 덕분입니다. 그때 할머니께서 저를 거두어 주지 않으셨다면 저는 아마 길바닥에서 얼어 죽었거나 원망만 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할머니께서 바다로 가라고 길을 일러주신 덕분에 제가 살았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밤이 깊도록 이어졌고 방 안에는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하녀들이 들어와 숭늉을 내왔습니다. 구수한 숭늉을 마시며 연심은 창호지 문 너머로 들려오는 바람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예전에는 저 바람 소리가 마치 귀신이 우는 소리처럼 무섭고 처량하게 들렸으나 이제는 세상을 깨우는 자장가처럼 평온하게 들렸습니다. 연심은 문을 살짝 열어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수많은 별이 보석처럼 박혀 반짝이고 있었고 그 별빛들은 마치 연심의 앞날을 축복해주는 듯 영롱하게 빛났습니다. 그녀는 밤하늘을 향해 마음속으로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저는 이제 미움도 원망도 다 버리고 남은 생은 오직 베풀고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그날 밤 연심은 아주 오랜만에 깊고 편안한 잠을 청할 수 있었습니다. 따뜻한 아랫목에 요를 깔고 누우니 소미불의 포근한 감촉이 온몸을 감싸 안았습니다. 머리맡에는 은은한 호롱불이 켜져 있어 방안을 아늑하게 비추었고 타닥타닥 타오르는 심지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와 마음을 안정시켜 주었습니다. 연심은 눈을 감고 지난 날을 회상해 보았습니다. 남편에게 버림받고 쫓겨나던 날의 절망, 낯선 염전에서의 고된 노동, 그리고 마침내 성공하여 다시 일어서기까지의 과정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기억들은 이제 더 이상 아픔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연심을 단단하게 만들어준 걸음이었고 인생의 참맛을 알게 해준 귀한 경험이었습니다. 잠결에 연심은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하얀 소금꽃이 만발한 염전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하늘에서는 눈부신 햇살이 쏟아져 내리고 바다에서는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 땀방울을 식혀주었습니다. 그녀가 손을 뻗자 소금 결정체들이 반짝이며 손바닥 위로 떨어졌는데 자세히 보니 그것은 소금이 아니라 금빛 찬란한 보석들이었습니다. 연심은 그 보석들을 치마폭에 가득 담아 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환하게 웃으며 연심에게 고마워했고 온 세상이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 차올랐습니다. 그것은 연심이 앞으로 살아갈 삶의 모습이자 그녀가 세상에 베풀어야 할 사랑의 예지몽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연심은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몸은
깃털처럼 가벼웠고 머리는 맑은 물에 씻은 듯 상쾌했습니다. 그녀는 방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아침 햇살이 기와지붕 위로 쏟아져 내리고 마당의 나무 위에서는 까치들이 반가운 소리로 지저귀고 있었습니다. 하인들은 벌써 일어나 마당을 쓸고 있었고 부엌에서는 구수한 밥 짓는 냄새가 흘러나왔습니다. 모든 것이 평화롭고 생동감 넘치는 아침이었습니다. 연심은 크게 기지개를 켜며 맑은 공기를 가슴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폐부 가득 들어오는 신선한 공기는 그녀에게 새로운 하루를 살아갈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연심은 대청마루에 앉아 하인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는 것이다. 지난밤의 소라는 다 잊고 더욱 부지런히 일하고 이웃을 살피도록 하자. 곡간을 열어 쌀을 좀 더 넉넉히 퍼내어 마을의 독거노인들에게 나누어 드리거라. 연심의 말에 하인들은 힘차게 대답하며 각자의 일터로 흩어졌습니다. 연심의 집은 단순히 부유한 집이 아니라 마을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사랑방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언제든 연심을 찾아와 의논했고 연심은 지혜로운 조언과 따뜻한 도움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연심의 머리에도 어느덧 하얀 서리가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은 늙음으로 추해진 것이 아니라 온화하고 인자한 주름이 잡혀 더욱 기품 있게 변해갔습니다. 연심은 염전이를 자식처럼 아끼는 젊은 일꾼들에게 물려주었지만 여전히 소금밭에 나가 소금의 상태를 살피고 일꾼들을 격려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소금은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바꾸어준 은인이자 평생을 함께한 동반자였기 때문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연심을 존경하여 소금 어머니라고 불렀고 그녀의 이야기는 전설처럼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연심은 마당의 평상에 앉아 따뜻한 봄볕을 쬐며 꾸벅꾸벅 졸고 있었습니다. 무릎 위에는 얌전한 고양이 한 마리가 웅크리고 앉아 낮잠을 즐기고 있었고 담장 너머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꿈인지 생시인지 모를 몽롱한 상태에서 연심은 문득 옛날 남편 덕구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얼굴을 떠올려도 가슴이 아프거나 밉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도 어디선가 개과천선하여 밥은 먹고 살고 있겠지. 부디 남은 생이라도 착하게 살다 가기를. 연심은 마음속으로 덕구의 안녕을 빌어주며 마지막 남은 미움의 찌꺼기마저 완전히 털어버렸습니다. 연심의 삶은 비록 초반에는 맵고 짠 시련의 연속이었으나 그 끝은 달콤하고 따뜻한 평안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녀는 쫓겨난 조강지처에서 스스로 운명을 개척한 거상으로 그리고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는 마을의 어른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인생에서 닥쳐오는 시련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더 단단하게 만들기 위한 담금질이라는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또한 착한 마음으로 성실하게 사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복이 찾아오고 욕심과 거짓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화가 미친다는 권선징악의 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끝을 맺으려 합니다. 연심의 기와집 굴뚝에서는 오늘도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고 사랑채에서는 글 읽는 소리가, 안채에서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마을 어귀의 느티나무 아래에는 사람들이 모여 연심의 소금 이야기를 나누며 오늘 하루도 성실하게 살 것을 다짐합니다. 밤이 되면 마을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기지만 연심의 집 대문에 걸린 청사초롱은 언제나 밝게 빛나며 길 잃은 나그네들의 이정표가 되어줍니다. 여러분, 오늘 밤은 연심 할머니가 차려주신 따뜻한 밥상을 받은 것처럼 마음이 든든하고 편안하지 않으십니까? 세상살이가 때로는 소금처럼 짜고 맵게 느껴질 때도 있겠지만 참고 견디면 언젠가는 쌀밥처럼 고소하고 단맛이 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힘들었던 기억은 다 털어버리시고 따뜻한 이불 속에서
좋은 꿈 꾸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뜨고 여러분의 앞날에도 연심의 소금꽃처럼 하얗고 눈부신 축복이 가득할 것입니다. 산골 마을의 밤은 깊어만 가고 소쩍새 울음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옵니다. 바람도 잠시 쉬어가는 이 고요한 밤, 모든 근심 걱정 내려놓으시고 편안히 주무십시오.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나쁜 사람은 벌을 받는다는 이 당연하고도 아름다운 이야기가 여러분의 귓가에 맴돌며 평온한 잠자리로 안내해 줄 것입니다. 그럼 안녕히 주무십시오.